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공급 부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있고, 또 수도권 여러 유휴부지를 이용한 개발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였나? 서울 도심 내 주택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3기 신도시 만들어 봤자 서울은 잠깐 위축됐다가 다시 튀어오를 게 분명하다.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 이게 이 대다수 전문가분들과 많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텐데, 이것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 방식들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2020년 5월 공공재개발 개념이 처음 발표가 됐고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리고 그 이후에 21년 넘어와서 이사대책 나왔죠. 이사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끝나고 신속통합기획까지. 사업 방식 너무 많습니다. 헷갈리죠. 근데 이 각 사업 방식마다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사업 방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결국엔 이제 서울 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식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료는 빌라입니다. 서울의 빌라. 단독이 됐던 다가구 됐던 다세대가 됐던 빌라촌들이 이제 아파트 벨트로 바뀌는 사업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현금 청산이거든요. 권리산정일 기준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민간재개발 정비사업 진행할 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거를 잘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자 뉴스가 또 떴는데, 이사대책 권리산정 기준일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다른 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일을 삼았기 때문에 약간 리셋되는 개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대책은 리셋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사대책 발표한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사대책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지구 지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사대책 권리산정일 기준일을 그대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사대책 처음 하고 이사대책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또 6월 29일로 미뤄졌죠. 미뤄졌는데 또 이번에 완화책이 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업 방식들의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빌라에 대한 이 개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고 갭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신규 사업 방식을 토대로 진행될 만한 사업지는 굉장히 많고, 또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빌라에 많은 돈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을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조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완화책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문제점들은 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나왔는데 각 사업마다 권리산정일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공공재개발하고 신속통합기획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다 다르다는 점. 일단 먼저 민간재개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혹은 그 이전에라도 이제 정해서 권리산정일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축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행위제한고시 공고 열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이 되냐 안 된다,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신속통합기획 보시면은 후보지 공모일, 이번에는 이미 얘기를 했죠.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를 권리산정일,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보지 공모일이 권리산정일인 케이스고요. 자, 이번에도 발표했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일부로. 그래서 이때가 이제 권리산정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결이 좀 약간 다른, 또 이사대책,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 도심복합개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2월 5일이었는데 4개월 미뤄져서 21년 6월 29일. 이거는 그냥 박아져 있는 겁니다. 뭔가 변동이 되는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업 방식은 조합을 운용하는데, 이 도심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조합 방식이 아니라 이제 도심 내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과 비슷하게 지분을 다 넘깁니다. 사업 주체 넘기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받는, 아니면 이제 우선 분양권, 우선 분양권을 받고 또 비용이 좀 남으면 또 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일단은 뭐 본지구 지정해서 증산사구역 얘기 나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 방식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민간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 외에는 다 소급의 방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럼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권리를 정산하는 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에 뭔가 권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분이 쪼개졌다, 그러면 이건 현금 청산 배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를 왜 만들었냐면, 일단은 이 아파트가 생기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될 만한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빌라를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이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도 생기죠. 아, 여긴 재개발될 지역이니까 다가구나 단독주택 사서 이 분양권을 여러 개 받을 수 있게끔 나눠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팔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도 있습니다. 그 개발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지분을 이렇게 쪼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지는 원래 그 룰대로 적용돼서 사전 타당성 검토, 그 다음 행위제한 고시를 통해서 신축 행위를 먼저 막고, 그 다음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이러한 순서를 거치게 되었는데, 공공재개발부터 나왔던 신규 사업 방식들은 다 거꾸로 됐어요. 이 1년에 먼저 이 지역이 재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그 과정보다 더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권리산정일부터 정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주는 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되는 빌라, 이런 빌라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현금 청산 당합니다. 돈으로 줍니다. 그 감정평가에 맞춰가지고 책정해서 돈으로 받는 거예요. 아파트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생각하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현금 청산을 당한대.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겠죠. 또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그쵸? 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이사대책이에요. 3080 플러스. 자, 그거는 아예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잔금 그 전에 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21년 6월 29일. 앞으로라도 선정이 되면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맞춰진 사람만 우선 분양권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샀다. 지금 뭐 어디에 자기가 정말 돈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하면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내 집 마련을 빌라로 했는데, 아파트를 하고 싶지만 빌라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 개발한다고 하고 돈으로 현금 청산을 시키겠대. 예, 물론 시세보다 낮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빌라를 안 사겠죠. 예, 빌라를 안 사겠죠. 서울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상. 그러면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팔지 못한 겁니다. 예, 팔지 못하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문제점,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걸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하고 시작하느냐. 자, 일단 서울 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신규 지정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많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미 재개발 진행돼서 아파트로 됐어야 될 그러한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눌려 있는 겁니다. 예, 진즉 진행이 됐어야 될 지역들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있는 상황에 이제 한 번에 정비사업 예정지를 늘리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또 사전타당성 검토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 정하고 이렇게 사업지마다 정하면 그 한 번에 많이 이제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계획을 승인하고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진행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도 신축을 마구마구 지어댈 거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 여러 정비 사업들을 굴려서 신규 아파트를 물량을 빨리빨리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신축이 마구마구 생긴다. 그러면은 노후도를 또 깎아먹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신축이 늘어나가지고 노후도를 해치고 뭐 이런 지역들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뭐 100군데를 진행해야 되는데 30군데 정도가 노후도가 깨졌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고 신축 빌라 값은 또 엄청나게 오르겠죠. 자, 아무리 신속통합기획 들어온다고 해도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돼봐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한 투자 수요자분들은 금액도 적당하고 지분도 적당하고 또 오랫동안 버티기에 전세가율이 높은 이 신축 쪼개기 된 그런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쪼개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미리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정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어떠한 요건이 맞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금 청산은 무조건 피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각 정책 사업들, 여러 사업 방식들이 있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속통합기획, 3080 플러스. 공통점은 지금 민간정비 사업 외에는 후보지 정해지기도 전에 권리산정일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정해지면 소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2년 뭐 8월 이때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권리산정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1월로. 1월 28일로 지금 신속통합기획은 정해져 있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권리산정일 이슈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피해보고 싫어하시는 분은 이전에 허가 받으신 분들, 이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그 일자 발표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들 개발하신 분들 개발은 사업자가 있어요. 신축 판매업이라고. 신축 판매업인 걸 알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등기가 안 났네? 그럼 현금청산 대상자라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 분양을 받은 사람도 산정일, 권리산정일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후라면은 조금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전에 분양받으신 분은 알지 못하는 케이스잖아요. 이분들은 당연히 구제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피해본 거예요. 피해본 거.
알고 샀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이전에 허가받고 개발한 개발자, 완공 전, 산정일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예. 자, 근데 이 피해자들 보면은 만약 현금 청산을 당한다 했을 때 현금 청산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보상액을.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돈 마이너스 되려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구제책이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에도 구제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구제를 해준 케이스가 있죠. 이사대책. 자, 이사대책 이번에도 권리산정일 완화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사대책의 굉장한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후보지가 선정되고 개발 진행할 때 권리산정일은 소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2월 5일에서 이게 시장 반발이 워낙 셌고 6월 29일로 완화가 됐었죠. 이때가 이제 구제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사업 방식은 새로운 후보지 공모 시점이 새로운 관리 산정일로 가름이 되면서 출발이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반해서 이 이사대책 3080 플러스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21년 6월 29일이죠. 관리 산정일이 소급이 이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여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도 추가 선정이 돼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일회성이면은 뭐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선정한다며 그러면 이거를 21년 6월 29일로 냅두면 어떠한 사람들이 빌라를 사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빌라는 이사대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만으로도 거래를 못한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선정될 때도 같은 날인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이 거래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게다가 내가 뭐 일전에 이제 6월 29일이 아니라 22년 1월에 어떤 빌라를 샀어요. 근데 이사대책에 발표가 났어. 후보지로 지정이 된대. 그러면은 21년 6월 29일 이전에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소유권 이전까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현금 청산 대상자야. 그럼 해당 지역 개발하는 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 깔고 누울 것 같은데요. 들어 누울 것 같은데. 청산자 반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업처럼 후보지를 공모하거나 뭐 지정일 선정일로 해야겠네요. 요거는 뭐 공모를 따로 하진 않았으니까 선정일을 권리산정일로 하자. 이러한 완화책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방식들이 나왔잖아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3080 플러스까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몰릴 거예요, 수요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점차 짬이 될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예요, 정비사업도. 결국에는 삼국 통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콘텐츠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뭐 중개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현지에 있는 분들도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당 지역에 내 재산을 투입시킬 거라면 본인이 알아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 권리 산정일 소급의 부작용은 바로 이제 사유재산 거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거래 시 현금 청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발생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사고 발생도 있을 거고 구제책들이 마련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리스크는 있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구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확인점이 권리산정일이다.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어떤 사업 방식이 유력해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예언하셔야 돼. 내가 지금 산 빌라는 공공재개발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빌라 거래 시 가장 중요한 확인점이다. 권리산정일이. 그리고
사업 방식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은 이번에 2차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28일,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2차가 12월 30일, 20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른 권리 산정의 기준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점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이미 있던 빌라, 신축 빌라 두 개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20년, 30년 빌라다. 그러면은 이 빌라가 이사 대책에 관련된 사업지인지 아닌지, 사업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 예언하셔야 되네요, 이것도. 어쨌든 이사 대책만 신경 쓰면 돼요, 구축은. 근데 이제 신축의 경우, 지금 짓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미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방식을 토대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2차 이제 보셔야 되죠. 1차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2차 공공재개발,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 권리 산정일, 요거를 확인하시고 준공이 언제 됐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좀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권리 산정일 관련 이사 대책 관련해서 이 완화 검토 뉴스가 있었고요. 자, 이거를 토대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빌라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이 권리 산정 기준일 현금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고요. 분명히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나 서울시나 어디 그 도시 내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대규모로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 군데를 지정하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투기 수요들이 끼고 또 개발업자들이 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권리 산정일을 카드를 내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의 구제책이 나오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선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저는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여러분들이 빌라에 투자한다면 꼭 알아야만 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지분 쪼개기, 현금 청산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만큼 여러분들 공부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돈 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란부동산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